인생과 관련된 시조, 단시조들 나와 있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조와 두 번째 시조는 우탁이라는 사람이 쓴 시조고요. 우탁이라는 사람이 쓴 시조는 우리가 한 이 두 작품 정도만 보게 될 거예요. 앞으로도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두 작품 모두 늙음에 대한 한탄이라는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춘산에 눈 녹인 바람, 건듭 불고 간데 없다. 봄산에 산꼭대기에 하얗게 눈이 쌓여 있는데 봄바람이 살랑 부르니까 그 하얗게 쌓인 눈이 다 녹아버렸어요. 문득 불고 간 곳이 없구나. 적은덧 빌어다가 잠깐이라도 그 바람을 빌려다가 머리 위에 불리고자 내 머리 위에 불게 하고 싶구나. 내 머리가 지금 어떠니까? 하얗게 샜으니까, 머리가 하얗게 샜으니까 그 바람을 불려서 하얗게 샌 머리를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다시 검게 바꾸고 싶은 거예요. 머리가 하얗게 눈처럼 하얗게 돼버렸으니까. 귀 밑에 해묵은 서리를, 귀 밑에 이런 데도 전부 다 이제 서리가 내렸나 봐요. 서리가 내렸다는 건 뭐야? 흰머리가 잔뜩 났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귀 밑에 해묵은 서리를 녹여볼까 하노라. 늙음을 한탄하고 다시 젊어지고 싶은 그런 바람을 드러내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표현상의 특징은 딱히 내가 표현이라고 안 써놨죠. 왜냐하면 얘는 표현상의 특징 문제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평시조, 단시조가 나올 경우에는 선지로 출제되는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내신에서. 내신 예전에는 모의고사에서도 선지로 나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런 선지 유형은 잘 출제가 안 되고요. 이 단시조들을 많이 봐야 되는 건 내신 때문에 봐줘야 돼요. 내신에서 워낙 그런 식으로 많이 출제를 하니까. 그 경우에는 두드러진 표현상의 특징이 있을 경우 기억과 유사한 표현법이 사용된 작품은 해서 쭈루룩 5개의 시조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대부분 감정의 문제를 출제할 경우에 평시조 중에서 감정이익과 관련된 시조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거 외에는 거의 주제, 내용과의 일치점을 찾도록 하는 문제예요. 1번 작품에서는요. 표현상의 특징이 딱히 두드러진 건 없어요. 그냥 상징적 시어, 서리, 진짜 서리 얘기하는 거 아니죠. 뭐야? 흰머리를 나타내는 거고 그 정도만 봐주면 됩니다. 2번, 두 번째 작품이 훨씬 많이 나와요. 1번보다. 왜냐하면 두드러진 표현상의 특징이 있어요. 두 번째 거는. 한 손에 막대를 잡고 또 한 손에 가시를 쥐고 늙는 길을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려고 했더니 백발이 자기가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전히 주제는 늙음에 대한 한탄인데 늙음을 막으려고 막 세월 지나가는 걸 막으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막을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관념의 구체하죠? 어디에 관념의 구체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걸 중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중장에서 관념의 구체야, 늙는 길과 백발 이런 것들 전부 다 나이가 듦이라는 그런 세월, 시간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걸 막는다고 표현을 했어요. 마치 어떤 사물인 것처럼. 그래서 관념의 구체가 사용되고 있고요. 백발이 자기가 먼저 알고 지름길로 왔다라는 부분에서는 의인법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 손에 막대 잡고 한 손에 가시 쥐고 이거는 뭐예요? 대구법도 사용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작품은 황진이 시조예요. 산은 옛 산이로되 물은 옛 물이 아니로다. 산은 변함이 없어. 과거의 산과 동일한 모습을 취하고 있지만 물은 옛날에 그 물이 아니로구나 라고 하면서 물은 어때요? 가변,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돌아가. 주야에 흐르니 옛물이 있을 소냐. 밤낮으로 흐르니 옛날 물이 있겠느냐. 다 흘러서 지나가 버렸으니까. 인걸도 물과 같도다. 가고 아니 오노메라. 인걸. 그러한 영웅들도 저 물과 같아서 한번 가고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은 변함이 없는데 한번 사람은 떠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아까 누군가가 얘기한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서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봐서 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그냥 인걸이라고만 되어 있으니까 이 인걸이라는 건 영웅, 인재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님이라고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편적인 사람으로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사람은 한번 가면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인생무상이라는 주제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얘가 근데 인생무상이라는 주제로 해석하는 경우가 좀 더 많기 때문에 연정, 애정시가 쪽으로 안 넣고 여기는 인생시가 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표현상의 특징은 뭐 있을까요? 지금 읽은 이 시조에서 나타나는 표현상의 특징은 뭐 있을까요? 어디에?
종장에 인걸도 물과 같다, 뭐뭐 같다 하면서 비유 나타나고 있죠. 직유법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에서 뭐 있습니까? 서리법, 중장에서 서리법도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 다음 네 번째 시조. 네 번째 시조도 좀 많이 나와요. 세 번째 시조는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거든요. 근데 두 번째 시조와 네 번째 시조는 중요합니다. 자주 나오는 시조예요. 청산리 푸른 산속 벽계수야 푸른 시냇물아. 푸른 산속 푸른 시냇물아. 수위감을 자랑 마라. 쉽게 흘러간다고 자랑하지 말아라. 일도 창해하면 돌아오기 어려우니 일도 한번 도달해 창해 한번 푸른 바다에 도달하면 다시 돌아오기 어려우니 돌아올 수 없으니 명월이 밝은 달이 만공산하니 텅 빈 산에 가득 비출 때 쉬어간들었더리 천천히 쉬어가면 어떻겠느냐라고 해요. 이 작품 본 적 있는 사람? 지금 이거 한 이 작품 본 적 있는 사람? 본 적은 있어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표현상의 특징이 있거든요. 혹시 알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상의 특징이 있는데 그거 말고 지금 아무도 지금 대답 안 나왔어 모르는 거야. 중의법 사용되고 있어요. 이 작품. 중의법이 사용된 작품이 고전시가에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중의법 사용된 건 너네 뭐 알고 있어? 천년노룡이 굽이굽이 서려 있어 밤낮으로 흐르니. 천년노룡 관동별곡에서 나왔었죠. 그때 천년노룡이 뭘 상징했어요? 화룡소의 물기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야? 화자 자신을 상징하기도 했죠. 거기서 중의법 나오고 또 중의법 나와 있는 거 뭐 있어요? 고상구곡가에서. 고상구곡가에서 중의법이 있었죠. 그래서 꽃을 띄어 야외로 보내노라. 그래서 사람이 승지를 모르니 알게 한들었더리 했을 때 그 승지가 고산의 아름다운 그 고산일 수도 있고 혹은 학문의 경지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중의법 했었고요. 그래서 중의법이 나오는 게 막상 떠올려 보면 크게 많지 않아요. 시조에서도 하나 있기는 해.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노라 했을 때 그 수양산이 중국에 있는 그 수양산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라고 해석했어요? 수양대군이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한 지금 떠오르는 것만 해도 딱 이게 4개 정도거든요. 많지가 않아요. 중의법이 사용된 것은. 그러다 보니까 중의법 같은 경우에는 출제가 됐을 경우 항상 나오는 작품들이 똑같아서 공부를 해놓으면 얘는 무조건 잡을 수가 있어요. 너네가 오답 없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만 더 추가해주면 돼요. 이 청산리 벽계수야 이 황진이 시조까지 중의법으로 추가를 해놓으세요. 이게 첫 번째 해석은 어떻게 되냐면 푸른 산속 푸른 시냇물아 쉽게 흘러간다고 자랑하지만 한번 바다에 가면 그렇죠? 물이 한번 바다에 가면 다시 거슬러 올라올 수 있어요. 물은? 거슬러 흐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천천히 가. 한 번 가면 끝이니까 천천히 가. 모든 것들은 한 번 끝나면 다시 돌아올 수 없어. 그러니까 천천히 해. 한 번 끝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다. 인생무상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때 즐길 수 있을 때 즐기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20페이지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명월이라는 게 황진이 기생 이름이에요. 기생 이름이야. 명월이라는 게. 연예인들 보면 지금도 다 예명 같은 거 사용하잖아요. 예전에 기생들도 그런 식으로 예명 사용했거든요. 명월은 황진이 기생 이름이고 벽계수는 그 당시에 황진이가 점 찍어놨던 왕족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황진이가 그 당시에 굉장히 기세등등했잖아. 수많은 사람들을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자기가 꼬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 그 벽계수를 한번 꼬셔볼까 하고 이 작품을 쓴 거야. 푸른 산속 벽계수야. 푸른 시냇물이기도 하지만 그 벽계수한테 얘기하는 거야. 벽계수가 왕족이니까 얼마나 잘 나가겠어. 위풍당당하고 기세등등했겠죠. 벽계수야 수위감을 자랑하지 마. 너도 한번 죽으면 어때? 끝이야. 그러니까 명월이 누구야? 내가 여기 있으니 천천히 나랑 같이 놀다 가면 어떻겠니? 하면서 뭘 권유하는 거야? 향락의 권유. 향락을 권유하는 거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나랑 같이 놀다 가자. 나랑 같이 즐기자. 어차피 사람이라는 건 한 번 죽으면 끝이잖아. 네가 지금 아무리 기세등등하고 그렇게 권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들은 언젠가 끝날 수가 있으니까 지금 즐길 수 있을 때 즐기자.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명월이라는 게 황진이 기생 이름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그런 배경 지식이 있어야 좀 더 수월하게 풀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
그래서 표현상의 특징은 중의법, 이것만 좀 중요하게 찾아주시면 돼요. 그거 말고는 전체적으로 시각적 심상 같은 거 많이 드러나 있어요. 푸른 산속, 푸른 시냇물, 그리고 달빛이 온 산에 가득하다, 이런 거 전부 다 시각적 심상이잖아요. 다섯 번째 작품은 임재가 쓴 작품인데요. 이거는 내가 예전에 황진이 설명을 하면서 추가 설명을 해준 적이 있던 작품이에요. 혹시 기억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면 내가 조선시대 전기 가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내용이 딱 두 가지로 나뉜다 그랬잖아. 자연 얘기를 하거나 유교적 충의서상 얘기를 하거나, 이거 외에는 막 사랑 얘기라든가 이런 거 구구절절을 못한다 그랬어. 그러면서 사례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기억해 혹시? 혜빈아 기억나요? 임재라는 사람이 문인으로 되게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근데 벼슬길에는 좀 인연이 없어가지고 좀 느지막하게 과거에 급제를 했거든. 과거에 급제를 해서 이제 드디어 벼슬길에 부임지로 떠나게 돼요. 근데 부임지로 가는 길에 황진이 무덤이 있었어요. 근데 황진이가 살아있을 때 이 임재라는 사람과 서로 시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문학하는 사람으로서 서로 굉장히 존중하고 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임재가 황진이 무덤에서 안타까운 마음에 예전에 그 친구였으니까, 그리고 황진이의 그 문학적 재능을 굉장히 아꼈던 사람으로서 이 시를 읊으면서 이제 술을 무덤에 따라주고 그리고 부임지로 갔어요. 근데 그게 임금이 알게 돼서 어떻게 된 거야? 봉고파직 당했어요. 감히 양반이 기생 무덤에서 술을 따르고 노래를 불렀다. 너무 이거는 품위가 없다. 양반으로서 군자로서의 할 행동이 아니다. 선비로서의 할 행동이 아니다. 게다가 임금의 명을 받고 부임지로 가는 길에 그런 짓을 해? 너는 잘랐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 슬픈 작품이에요. 임재라는 사람이 벼슬길에 올랐다가 바로 잘리게 한 작품. 푸른 풀 우거진 골짜기에 자느냐 누웠느냐, 예쁜 젊은 시절의 얼굴을 어디 두고 백골만 묻혀있느냐, 술잔을 잡아서 권할 이가 없으니 그를 슬퍼하노라 하면서 주제는 뭐예요? 이것도 인생 무상이에요. 젊었던 건 아름다움이 있지만 지금은 죽어서 내가 술잔을 따라서 줄 만한 그런 사람이 없구나 하면서 인생 무상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뭡니까? 죽은 이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리움, 이렇게도 주제 찾아주시면 됩니다. 색채 대비 나타나고 있죠. 홍안을 어디 두고 백골만 묻혔느냐라고 하면서 붉은색과 흰색의 색채 대비를 통해서 삶과 죽음이 뚜렷한 이미지로 형상화되어 있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여섯 번째 시조, 박일로의 시조예요. 반중 조홍감이 고와도 보이나다. 상 가운데, 쟁반 가운데 붉은 감이 참 곱게도 보이는구나. 유자가 아니라도, 유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품엄직도 하다마는, 품어갈만 하다마는, 품어가 반길 이 없을세, 품어가 봤자 반길 이가 없으니 글로 서러워하노라. 그것을 서러워하노라. 박일로가 누구예요? 박일로가 누구예요? 너네 알고 있잖아. 누구야? 누앙사, 선상탄, 그리고 나는 여기다 넣지는 않았지만 동락당이라는 작품도 기출이에요. 동락당. 수능 기출은 아니고 평가원에서 나온 적 있어요. 동락당. 이런 작품들, 가사 작품들을 썼던 시인이고요.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죠. 특히 누앙사 같은 경우는 매우 중요하다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작가인데 이렇게 시조도 남겼어요. 박일로 보면 굉장히 가난한 삶을 살았다 그랬죠. 선상탄을 보면 알겠지만 임진왜란에 참전을 하고 그 이후 돌아보니까 이제 집안이 완전히 망해서 굉장히 가난한 삶을 살았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친구 집에 놀러 가니까 친구가 감을 갖다 주는 거야. 근데 그 감을 보고는 우리 엄마가 살아있는 전에 감을 참 좋아했는데 라는 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 감을 내가 안 먹고 이렇게 몰래 품어가서 엄마 갖다 주고 싶지만 갖고 가봤자 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시고 없으니 그것이 너무 슬프구나 라고 쓴 작품이에요. 그래서 주제는 풍수지탄이 주제가 되는 거고요. 풍수지탄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를 다하지 못하는 것을 한탄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풍수지탄이라고 간단하게 써주셔도 되고요. 그거 아니라면 그냥 뭐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움 이렇게 풀어서 써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참고삼아 알아줘야 되는 게 뭐냐면 고사가 인용되고 있어요. 어떤 고사냐면 중국에,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중국에 뭐 육정인가? 맞나?
이름이 잘 기억 안 나는데 어떤 사람이 포로로 잡혔어. 중국 그 혼란스러운 시기에 포로로 잡혔는데 굉장히 인품이 훌륭해가지고 얘를 포로로 잡은 그 적장이 얘를 많이 존중해주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유자 같은 것도 막 먹을 것도 주고 했거든. 근데 얘가 그 유자를 보니까 자기 엄마가 유자를 좋아하는 게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포로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거 엄마 갖다 주고 싶은 생각에 유자를 품고 포위망을 뚫고 도망을 가요. 그러다가 다시 잡혔어. 그래서 너 이렇게 잘해주고 했는데 왜 도망가려고 했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가 이걸 너무 좋아해서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어머니께 이걸 갖다 드리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당시에도 유교가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효와 관련된 그런 얘기를 듣고는 모두가 되게 감동을 했다는 얘기가 있거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유자를 품어간다 이런 거 자체가 어머니나 부모님에 대한 강한 효심을 드러내는 상투적인 표현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사인 용도 표현상의 특징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자는 아니지만 그 고사 속에 나오는 유자는 아니지만 우리 엄마는 어차피 감 좋아했으니까 이 감이라도 엄마 갖다 주고 싶지만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